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에선 이미 중세 때부터 공화정이 확립됐다. 피렌체 정치의 중심지였던 시뇨리아 광장. 광장 한편에 자리 잡은 베키오 궁전엔 공화국의 의회 역할을 한 대평회가 있었다. 그 옆에 위치한 우피치. 영어로 오피스를 뜻하는 우피치는 행정관청이었다. 피렌체 공화국 몰락 후 메디치가의 통치 시절에 지어졌다. 이젠 미술관인 이곳은 피렌체의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는 석상들로 장식돼 있다. 단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과 함께 서 있는 한 인물, 니콜로 마키아벨리. 피렌체 공화국의 중심 인물이었던 마키아벨리는 1512년 메디치가의 복귀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이 붕괴되자 한 책을 쓰게 된다. 군주론. 군주를 위한 지침서로 쓰여진 이 책은 지난 500년간 숱한 논쟁을 낳았으며 21세기 들어와 더욱 각광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군주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번역본과 마키아벨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책들이 나오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속에서 한국 정치를 위한 다양한 길들을 모색해보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4세기 말 15세기 초 이탈리아는 수많은 도시국가들과 교황령, 왕국들로 분열돼 있었다. 통일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등 강력한 외세 침입의 무방비 상태였다. 마키아벨리는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를 구원할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고대하며 군주론을 썼다. 군주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군주국의 종류, 두 번째 부분은 군대의 종류, 세 번째 부분은 군주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네 번째 부분에선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이탈리아 해방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인 군주국의 종류에 이미 군주론이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이 담겨 있다. 최근 군주론의 비판본 원문을 번역한 곽차섭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군주국의 종류에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세습군주국, 혼합군주국, 신군주국, 시민군주국, 교회령 군주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항상 두 개로 나눠요. 모든 군주국은 세습군주국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군주국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세습군주국은 사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라는 태지를 내두고는 A를 제외해놓고 B를 택하고, 또 B는 다시 B1, B2로 나누어서 B1을 제외하고 B2를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9장에 나오는 시민군주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화국과 군주국. 그 중에서 군주국을 다루는 이 책은 군주국을 세습군주국, 신생군주국으로 분류한 다음에 신생군주국에 초점을 맞춘다. 이어 신생군주국을 기존 세습군주국에 병합된 혼합군주국과 완전히 새로운 신군주국으로 나눈 후 신군주국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신군주국은 다시 자신의 군대와 능력에 의한 군주국과 다른 사람의 군대와 운에 의한 군주국으로 나뉘고, 마키아벨리는 다른 사람의 군대와 운에 의한 신군주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당시 이탈리아 군주들이 외세에 의존해 자발적인 힘으로 국가를 경영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선 사악한 방법으로 군주국을 획득한 인물들과 시민군주국이 다뤄지며 논의는 시민군주국으로 기결되게 된다. 군주론의 이러한 구성에서 다른 사람의 군대와 운에 의한 신군주국은 당시 피렌체의 권력을 장악한 메디치가, 시민군주국은 마키아벨리의 조국, 피렌체 공화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중세 후기
상업과 은행의 발달로 봉건주의를 벗어난 피렌체. 유력 가문과 시민들이 협력해 정치를 하는 공화정의 전통이 확립된다. 여기엔 때로 하층 노동자 계급이 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는데, 하지만 유력 가문 간 대결 끝에 메디치가가 최종 승리자가 되면서 공화정은 위태롭게 된다. 시민들은 몇 차례 메디치가를 축출하지만 외세를 등에 업고 피렌체에 복귀한 메디치가는 더욱 강력한 독재를 펼치게 된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다스리되 시민들과 협력해 통치하는 시민군주국을 언급한 것이다. 시민군주국은 군주정이 돼 일정 부분 공화정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분명히 자기 신념으로서는 공화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군주정에 반대되는 공화정. 공화정은 상권 분립, 법 앞에서의 평등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군주가 있어도 영국처럼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공화정이 될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실시되기 전엔 공화정은 귀족들이 중심을 이루기도 하고 상층 시민이나 유력 가문들이 중심을 이루기도 했다. 그렇다면 군주가 시민과 협력하는 시민군주국은 일정 부분 어떤 공화정과 연결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러한 해석에 바탕을 둔 군주론을 작년에 출간했다. 당시 역사적인 조건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선택이나 실제 그 사람이 숨겨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귀족적 공화정의 지지자라기보다는 일반 민중들의 정치 참여가 더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그런 사상가였다고, 민중을 무장하고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 한편에서는 통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의 기초는 일반 민중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가난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치나 통치의 세계를 좀 익숙하게 이해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시공간 속에서 그 사람이 생활하고 가졌던 가치관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화주의자라 하고 나도 공화주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서 굉장히 그 공화주의의 면모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배계급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공화정을 피렌체는 쭉 해왔고, 그냥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메디치가가 한 7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그 조율을 이제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독주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절대 군주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히려 경고 정도로 봐야죠. 민중적 공화주의자. 사회 엘리트 간 협력을 중시한 공화주의자 등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관해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군주론에 나오는 용어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마키아벨리는 시민군주국을 이끌 신군주가 국가를 경영하며 맞닥뜨리는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하면서 여러 용어들을 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비르투, 포르투나, 네체시타이다. 운명의 여신을 극복하는 능력, 비르투. 번역을 하자면 비르투는 저는 이제 덕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포르투나는 운, 그다음에 네체시타는 필요 혹은 필요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비르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덕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힘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능력, 역량. 근데 그 역량과 능력이 이렇게 뭐 사유하는 능력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용기, 과감성, 오히려 저돌적인 것. 그러니까 힘에 가깝죠. 근데 이걸 왜 덕이라고 번역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덕이라고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건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부분이
좀 탈윤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개념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주로 공자의 덕을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덕이라고 하면 다 공자, 명자를 생각하는데요. 그 공명의 덕은 이미 이제 윤리화된 덕이죠. 하지만 그 앞에 혹은 그 동시대, 노자, 장자, 그 앞에 있는 주역, 이런 쪽 원래 덕이라는 게 원래 파생을 했을 때 그 자체가 하나 사물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냥 중립적인 힘이었는데 그것을 공명사상에서는 그 인간 세상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윤리화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것은 서양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고가 유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비르투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는 라틴어는 비르투스고요. 똑같은 뜻이고요. 비르투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아레테가 뭐냐고 나왔는데 이 아레테가 사실은 주역이나 노장에 있는 덕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윤리하고 관계없는 어떤 것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 탁월성 이런 걸 말합니다.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변덕스런 여신에 의해 위기에 빠진다. 비르투라고 하는 비르라고 하는 자체가 남성적 어떤 힘을 말하는 라틴어 어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비르투라고 말 속에는 남성적 힘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포르투나는 여성이에요. 여신이라고요. 이게 티케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을 로마로 바꾸면서 포르투나 여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르투를 가진 군주는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부분 남성이겠지만 관계없이 그 힘은 남성적이죠. 그 남성적인 힘을 가진 군주가 극복해야 될 외적 조건은 그 조건은 중립적이겠지만은 포르투나로 여성입니다. 이 상징이 보여주는 것처럼 비르투를 가진 군주라는 것은 외적 조건을 결단력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가혹한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도전하는 비르투. 여기엔 또 네체시타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네체시타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한 관념적인 세계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필요성에 의해서 행동하는데 필요할 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용어할 때 무조건 신의를 어기도 된다.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모두 그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바로 비르투를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탈윤리 혹은 반윤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마키아벨리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면을 잘 주의를 해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마키아벨리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한편 이들 단어들 외에 프루덴차에 주목하는 학자도 있다. 박상훈 대표는 비르투만큼이나 프루덴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르투를 이끄는 인식적 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군주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비르투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움직여가는 사람의 주체적 어떤 의지, 뭐 열정, 그다음에 준비, 역량, 뭐 계획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짝으로서 포르투나라고 하는 것이 다뤄졌는데 이번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개념 중에 하나는 네체시타라는 단어와 프루덴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체시타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 과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체시타를 이해하는 정치적 어떤 능력이랄까 실력의 문제는 프루덴자라고 하는 일종의 안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사태나 정치의 과업을 이해하는 뭐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개념이 이제 프루덴자인데 이 책에서는 실천적 이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좋은 비루트를 가진 정치가는 남성적인 힘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또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사태를 넓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프루덴자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민주정치가 필요로 하는 전 지도자의 덕목에도 전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위기를 닫는 포르투나, 이에 정면 돌파하는 덕, 비루트, 행동을 이끄는 필요성, 네체시타, 실천적 이성, 프루덴차. 그럼 비루트를 갖추고 시민 군주국을 이끌어야 할 신군주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 신군주라는 것은 그냥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왜 탈윤리적이 되는가? 필연적으로 정치가 항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다가 가끔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비교적 많은 사람들, 이익이 서로 상치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울러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 지도자거든요. 현대 국가 지도자이건 조그만 공동체의 지도자이건 아니면 조그만 소사이어티라든지 다양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사적 이익을 해서는 안 되고 공공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쪽 지도자라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크고 작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데 신군주를 인물이 아닌 국가나 정당에서 찾는 해석도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 마키아벨리 사후 340여 년이 지난 19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사회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20세기 들어와 파시즘이 대두하게 된다. 그람시는 자신의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데,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 융합창의학부 교수는 보수주의적 시각으로 자주 해석된 마키아벨리와 진보적인 그람시를 연관시키는 책을 최근에 냈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신이 조국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가 그런 군주론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에서 그가 원했던 절대 왕정, 그다음에 국민국가 이런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람시는 당시에 절대 왕정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국민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막시즘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당시 마키아벨리가 제시했던 주변 국가의 재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전략, 전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를 원용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옥중수고라고 하는 글과 그다음에 이제 남겨진 많은 책 속에서 이론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람시가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투옥돼 오랜 기간 감옥에서 작성한 옥중수고에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적인 기술은 부르주아 조직체와 발전을 용익해 했던 절대왕정,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당대의 시대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에게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의 분화와 의회주의의 첨단 형태였다. 그의 잔인성은 봉건주의의 찌꺼기에 반대하는 것이지 진보적인 계급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장악한 지배층의 헤게모니에 맞설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을 강조한 그람시. 그는 마키아벨리 사상에 영향받아 현대 군주라는 개념을 만든다. 그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이 그람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새로운 군주, 현대 군주의 어떤 첫 시발점이고, 그걸 통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현대 군주는 그러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전위 정당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그렇다면 군주론을 통해 한국 정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김종법 교수는
야당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1987년 이후 한국 민주화가 됐다. 그러나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인 측면의 민주화이지 실질적인 측면의 민주화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청산되지 않은 과거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약간 파시즘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계속 부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체제가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유사한 체제로 다시 등장할지는 또 모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람시가 이제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던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전위 정당 그리고 그 전위 정당에 의해서 이 헤게모니에 지배 계급들이 유지했던 헤게모니에 대항해서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고 그걸 대항 헤게모니의 그 창출을 위해서 대중문화를 조직하고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의식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충분히 적용시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당들은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적으로 세금을 지금 어떤 세금을 더 하고 말고 빼고 더 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미시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 지금 뭐 그람시를 끄집어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커다란 구조 속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박상훈 대표는 진보 세력이 네체시타의 의미를 이해해 현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도덕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정치에도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이제 됐는데 진보적인 이 뭐 세력이나 정치가 또는 뭐 운동권적인 어떤 그 실천을 해온 분들의 어떤 한 특징은 문제를 이제 다소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이 좀 많다라고 봅니다. 목적은 우리가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법의 형태든 어쨌든 뭐 공권력의 형태든 일정하게는 강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치나 권력이나 정치에서 주로 쓰는 여러 수단들을 잘 이해하고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좀 진보 정치나 좀 개혁적인 정치가들에게 좀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유익하게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라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어떤 사상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같은 좀 옛날 권위주의나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폐지하는 게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나 이 또 제도라고 하는 건 또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면 두려움을 갖는 또 보수적인 어떤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운동가라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그 제도의 악함이랄까 유해함을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제도의 이 어떤 뭐 존립이랄까요? 그 사이를 양립시켜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는 뭐 개정의 방법이라든지 점진적 개정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어떤 지혜를 낸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네체시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차섭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권력의 속성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또 하나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것이 권력이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이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애를 써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 자신이나 내가 만든 제도나 그것이 모두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사실 군주론에서는 부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시민군주적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키아벨리로 봐서는 시민군주적이 절대군주로 변하는 거예요.
피렌체 같은 곳에서 그것이 바로 부패라고 보는 겁니다. 또 리비우스 농고 같은 데서 원래 공화국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는 그거는 공화국의 원래 그 원리와 제도가 이제 상실되고 섹트들이 파당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공익을 내팽개치고 그런 것을 부패라고 봅니다. 뇌물을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이것만이 부패라고 그거는 말단적인 부패일 뿐이고요. 총체적으로 원리가 상실된 곳은 모두 부패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치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부패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하나는 그 리스크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힘. 이건 이제 비르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비르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부패하고 있다는 것.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사실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군주론을 제가 봤을 때 군주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내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주와 정치 체제 및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군주론이 지닌 수많은 적용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풍성함은 현실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도 진정한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의 다양한 세력들이 군주론에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